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12시 29분쯤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6의 인공지진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과 합참이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6차 핵실험 여부를 분석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 지금 1시 31분인데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광석 기자, 현재까지 들어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 29분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6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으며 핵실험 여부를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는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같은 내용으로 지진 발생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국 지진국은 규모 6.3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현재 10km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6차 핵실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후 1시 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6일 4차,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각각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할 수소탄을 새로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며 6차 핵실험도 조만간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전국 대북 감시 강화와 경계 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공조하에 북한군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 29분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6의 인공지진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대북 감시 및 대북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대응 방안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일대는 북한의 핵실험 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에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이곳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실시해왔습니다. 우리 군과 국정원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2번과 3번 갱도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주시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경계 태세를 격상한 뒤 미군과 공조해서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앞서 지난해 1월과 9월에 실시한 4차와 5차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 규모는 각각 4.8과 5.0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4차 핵실험의 유력은 4에서 6킬로톤, 5차 핵실험의 유력은 10킬로톤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1시간 전쯤에 규모 5.6의 인공지진이 감지가 됐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5차 핵실험과 같은 지역이고요. 규모가 1년 전 2016년 9월 5차 때보다 5.0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는 5.6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역대 최대 규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합참은 현재 전군 대비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격상한 상태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인공지진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분석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이 인공지진을 감지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충현 기자, 이번 인공지진이 발생한 곳 어느 곳입니까? 네, 기상청 지진화산센터로 들어온 인공지진파는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부근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진 발생 위치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진행했던 곳과 거의 비슷한 곳에서 지진파가 출발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각은 오늘 낮 12시 29분쯤, 지진의 규모는 5.6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자연 지진이 아닌 대규모 폭발에 의한 인공 지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지진이 발생하면 처음 전파되는 P파와 뒤따라 전파되는 S파가 감지되는데요. 자연 지진의 경우 처음 들어오는 P파의 진동이 S파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지된 지진파는 처음 들어오는 P파가 S파보다 크게 나와서 인공 폭발에 의한 지진파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인공지진을 감지한 뒤 즉시 정보기관에 보고했고 지금은 지진파를 상세하게 파악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과 비교하면 강도가 좀 세졌죠?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 때 인공지진의 규모는 5.0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번은 규모가 5.6 정도입니다. 지진의 에너지를 폭발 에너지로 환산하면 강도가 더 강해진 겁니다. 인공지진은 보통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규모가 4 이상이면 핵실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로는 이번 인공지진이 재래식 폭발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핵실험에 의한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핵실험인지 여부는 앞으로 2단계의 확인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대기 중으로 전파된 저주파 음파가 관측되면 인공폭발이 확실시됩니다. 여기에 바람을 타고 확산하는 제논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탐지되면 핵실험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자세한 분석이 나오는 대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중국 접경에서는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으로 주택이 흔들려 주민들이 크게 놀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이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는 잔칫날이라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양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경수 특파원, 북중 접경 지역 분위기 현재 어떻습니까? 네, 중국 지진국이 북한 인공지진을 감지했다고 발표했는데 규모는 6.3이라고 전했습니다. 조금 전 두 번째 인공지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중국 접경까지 거리는 100k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창바이현과 이엔지시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주택 흔들림을 느꼈다고 신고를 하기도 했고 일부 주민은 7, 8초간 진동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난 4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자 방사능 피해를 우려해 임산부 대피령을 내린 경험도 있어 이번 북한 인공지진의 공포는 더 컸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안방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푸젠성 샤먼시에 모여 있을 때 북한 인공지진 소식이 전해져 중국은 현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현재 비상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선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핵실험은 통산 3년 주기였지만 5차 핵실험의 경우 4차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감행됐습니다. 이번 6차 핵실험은 5차로부터 1년 만인데요. 북한의 지난 핵실험 도발 기록을 한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안전기구 IAEA의 특별 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99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습니다.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선 지 13년 만인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주태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07년 북미 대화가 재개됐고 에너지 지원을 대가로 북한은 이듬해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그러나 핵 검증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은 원자로 봉인을 해제하고 2009년 장거리 미사일 은하 2호를 발사한 뒤 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로 대응했고 육자회담 역시 공전하면서 북핵 문제는 교착 국면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에 집중했고 2013년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4차 핵실험 도발로 전 세계를 위협합니다.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유엔 안보리가 초강력 대북 제재를 채택하고 각국이 강력한 독자 제재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성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로 북한 정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변화 대신 다시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던 규칙성을 깨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기어코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핵실험 주기가 짧아진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에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6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정부가 5.6을 5.7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좀 세진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규모 5.7의 강진 인공지진 이후에 2차로 4.6 규모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핵실험이 진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보도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규모가 2016년 9월이 5차였었는데 그때는 5.0이었지만 지금은 5.7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인공지진과 규모는 커진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자, 북한은 지난 5차 핵실험에 대해서 핵탄두 폭발 실험을 실시해서 핵무력을 강화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번에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핵탄두 폭발 실험은 기존의 핵실험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박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46년 7월 미국이 태평양에서 실시한 핵폭발 시험입니다. 핵폭탄의 위력과 기폭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핵탄두를 수중에서 터뜨린 겁니다. 중국 역시 지난 1966년 실제 핵미사일을 발사해 핵탄두의 위력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설계도와 모형까지 공개하며 자신들도 핵탄두 폭발 실험을 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지리적인 제약 때문에 북한의 핵탄두 폭발 실험은 앞선 5차례의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지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전의 실험이 주로 폭발력을 높이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이었다면 이번 실험은 실제 미사일에 탑재했을 때 대기권 재진입으로 인한 고온과 진동을 견디고 정상 작동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자적인 통제, 특히 제어 부분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정교한 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건지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죠. 따라서 북한은 이번 핵실험과 더불어 기폭장치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병행해 핵미사일 보유를 향한 무력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북한은 원자 핵실험은 물론 수소탄 실험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ICBM이 장착이 가능한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오늘 뉴스가 들어왔었는데요. 북한이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탄과 일반 원자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지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지난해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1차에서 3차에 걸친 실험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원료로 한 원자탄 실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원자탄과 수소탄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폭발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초기 단계인 일반 원자탄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응축시켜 핵분열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핵이 연쇄적으로 쪼개지면서 생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해 수만 도의 고온과 충격파를 만듭니다. 플루토늄이냐 우라늄이냐 원료의 차이는 있지만 폭발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농축우라늄의 경우 은밀하게 대량 제조가 가능해 국제사회의 감시가 어렵습니다. 수소탄은 핵분열과 융합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켜 1차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압력이 폭탄 안쪽에 있는 중수소, 삼중수소를 압축하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반 원자탄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폭발력이 터져나옵니다. 도시 하나쯤은 완전히 증발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북한은 자신들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수소탄을 무기화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곳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감지가 됐습니다. 핵실험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기상청과 합참이 확인을 했고요. 현재 핵실험 여부를 분석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분 전인 오후 1시 30분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핵실험 관련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새로 들어온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석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 29분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당초 지진 규모를 5.6으로 밝혔지만 추가 분석한 이후에 5.7로 수정했습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는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같은 내용으로 지진 발생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국 지진국은 규모 6.3으로 추정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현재까지는 10km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6차 핵실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6일 4차,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각각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할 수소탄을 새로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며 6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은 전군 대북 감시 강화와 경계 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공조하에 북한군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 12시 29분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대북 감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대응 방안 시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풍계리 일대는 북한의 핵실험 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이곳에서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과 국정원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풍계리 2번과 3번 갱도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주시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전군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경계 태세를 격상한 채 미군과 공조해서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앞서 지난해 1월과 9월에 실시한 4차와 5차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 규모는 각각 4.8과 5.0이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4차 핵실험의 위력은 4에서 6킬로톤, 5차 핵실험의 위력은 10킬로톤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에서 조금 전 두 번째 지진이 발생해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현재 그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을 했고 2차로 중국 지진국이 분석을 한 것은 4.6 규모의 2차 여진, 지진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진으로 핵실험 여부를 판단이 되는데요. 정부가 분석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이 인공지진을 감지를 하고 차후에는 이제 공중음파와 이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기자, 자, 풍계리 지역인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전해주시죠. 네, 기상청 지진 화산센터로 들어온 인공지진파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부근입니다. 현재 인공지진 발생 위치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진행했던 곳과 거의 비슷한 곳에서 지진파가 출발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각은 오늘 낮 12시 29분쯤, 지진의 규모는 5.7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자연지진이 아닌 대규모 폭발에 의한 인공지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지진이 발생하면 처음 전파되는 P파와 뒤따라 전파되는 S파가 감지되는데요. 자연지진의 경우 처음 들어오는 P파의 진동이 S파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지된 지진파는 처음 들어오는 P파가 S파보다 크게 나와서 인공폭발에 의한 지진파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인공지진을 감지한 뒤 즉시 정보기관에 보고했고 지금은 지진파를 상세하게 파악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지난 5차 핵실험과 비교하면 강도가 세진 것 같은데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9월 9일이었죠. 5차 핵실험 때 인공지진의 규모는 5.0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번은 규모가 5.7 정도입니다. 지진의 에너지를 폭발 에너지로 환산하면 강도가 더 강해진 겁니다. 인공지진은 보통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규모가 4 이상이면 핵실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로는 이번 인공지진이 재래식 폭발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핵실험에 의한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핵실험인지 여부는 앞으로 두 단계의 확인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대기 중으로 전파된 저주파 음파가 관측되면 인공폭발이 확실시됩니다.
여기에 바람을 타고 확산하는 제논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탐지되면 핵실험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자세한 분석이 나오는 대로 공식 자료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이번엔 세계 각국을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소식은 일본 아베 총리가 북한 핵실험을 절대 용인하지 못하고 강력 항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민영 특파원 일본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조금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일과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 용인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자 곧바로 총리 관저로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과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정보를 집약하고 분석할 것과 파악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것, 그리고 한미와 중국, 러시아 등과 연대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실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일본 기상청은 북한의 인공지진 규모가 6.1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들은 한국 언론의 북한 지역 지진과 핵실험 가능성 보도 이후 자막 뉴스와 속보 등으로 관련 뉴스를 신속히 전하고 있습니다. NHK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서 북한 북동부에서 인공적인 흔들림이 관측됐다며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자막을 내보낸 뒤에 속보 체제로 전환해서 핵실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일본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NHK는 지진이 난 북한 함경북도의 길주는 핵실험장에 있어서 청와대가 북한에 의한 6번째 핵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한국 언론과 중국 지진국, 미국 지질조사국 등의 발표 등을 전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속보를 통해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자, 이번엔 중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으로 주택이 흔들려 주민들이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국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는 잔칫날이라서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베이징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우 특파원, 북중 접경 지역 분위기 현재 어떻습니까? 네, 중국 지진국도요, 북한 인공지진을 감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규모는 1차 인공지진의 규모는 6.3이고요. 깊이는 0km래요. 폭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인공지진도 감지됐다. 그렇게 중국 지진국은 전했습니다. 네, 북한 풍계리에서 중국 접경까지의 거리는 100k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창바현과 이엔지시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주택 흔들림을 느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난 4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자 방사능 피해를 우려해서 임산부 대병을 내린 경험이 있어서 이번 북한 지진의 공포는 더 컸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안방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잔칫날이기도 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푸젠성 샤먼시에 모여 있을 때 북한 인공지진 소식이 전해져서 중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현재 비상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좀 전에 전해드린 내용은 이제 중국 지진국에서 규모 4.6의 2차 지진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기상청은 북한의 첫 지진 후에 두 번째 지진은 감지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워낙 지금 급박하게 상황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북한 핵실험 어떻게 탐지를 할까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인공지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진파와 공중음파를 통한 탐지가 대표적인데 그 내용을 송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핵실험 움직임을 감시하는 UN 산하기구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는 탐지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진파입니다. 핵실험의 파형은 폭발 시점인 초기에 높다가
지속적으로 작아집니다.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자연 지진의 파형과 확실히 다릅니다. 또 진앙지 깊이도 70km 정도인 자연 지진보다 훨씬 얕은 5km 안쪽입니다. 공중음파나 수중음파도 핵실험의 증거입니다. 폭발 뒤 강력한 충격파가 대기압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음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도 20Hz 이하의 저주파 음파가 감지됐습니다. 여기에다 대기 중에서 제논, 크립톤 등의 방사능 핵종까지 검출됐다면 핵폭발은 거의 확실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지정 관측소인 강원도 원주의 한국 지진 관측소를 비롯해 전 세계 170여 개의 관측소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면밀히 관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북한이 감행한 지금까지 6번의 핵실험은 모두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어떤 곳인지 이어서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은 모두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해발 2200m의 만탑산을 비롯해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화강암 안반으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적고 민간인 거주 지역과도 3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풍계리를 핵실험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1차 핵실험이 실시된 동쪽 1번 갱도는 현재 폐쇄됐습니다. 2차부터 5차 핵실험은 서쪽의 2번 갱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번 갱도는 내부에 여러 갈래로 가지치기 갱도를 만들어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5차 핵실험은 4차 때와 마찬가지로 달팽이관처럼 구불구불한 모양의 수평 갱도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갱도 내부에는 여러 겹의 두꺼운 차단문과 핵폭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구조입니다. 핵탄두는 갱도를 지나 내부 깊숙한 곳에서 폭발시킵니다. 5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2번 갱도뿐 아니라 3번 갱도 입구에도 대형 위장막이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북 감시를 강화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북한의 이런 잇따른 핵실험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이 됐습니다. 정보당국 분석 결과 핵개발 비용은 북한 주민 전체가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옥수수값과 맞먹습니다. 보도에 윤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1962년 평안북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처음 만든 이후 핵시설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황해도 평산에 있는 우라늄 정년 공장 등 핵시설 건설에 7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농축 우라늄 추출을 위한 원심 분리기 제작 등에 4억 달러, 핵무기 제조에 2억 2천만 달러, 풍계리 핵실험장 건설과 4차례 핵실험에 1,000만 달러를 썼고 핵융합 연구에도 2억 달러를 쓴 것으로 정보 당국은 평가했습니다. 모두 더하면 15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돈이면 중국산 옥수수 450만 톤을 살 수 있는데 북한 주민 2,300만 명이 1년 10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북한은 인민복장과 아무 관계없이 선군이라는 군사제일주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북한은 핵무력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우지만 역설적으로 핵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겪을 고통을 짐작케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17살에 군에 나가서 막 돌도 씹어먹어도 막 소화시킬 애들 나이인데 배고픔을 못 참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된 만큼 북한 주민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급히 오셨네요. 자, 현재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인공지진이 이제 5.7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역시 뭐 예측하다시피 풍계리 일대입니다. 핵실험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거의 6차 핵실험이라고 저희가 좀 추정을 해도 될런지요?
아침 일찍 그 모형이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봤을 때 이거는 그 지난번처럼 수박공만은 이런 그 장난감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 수소탄이 갖고 있어야 될 DNA 네. 유전자를 전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순간에 실험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규모의 문제인데 5.6만 하더라도 지난번보다 훨씬 큰 거죠. 그렇죠. 5.0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미국 지진 정보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6이 넘는다고 하네요. 6.3. 네. 근데 5하고 6.3은 특히 5.6하고 6.3도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히로시마급의 최소한 10배 또는 50배 정도.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원자탄의 한계에 벗어났고 증강탄도 벗어났고 수소탄의 초입에 있다. 그거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9월에 5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5.0에서 5.3 정도 추정이었고 그렇죠. 현재는 5.7로 확인이 됐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6까지도 보고 있다면 5.0과 단순하게 뭐 비교한다면은 그 수치만큼 증가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10배 이상이라는 거죠. 5에서 6으로 하면은 10배 이상인데 과연 네. 그게 사실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하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쪽에서 계속 선전했던 것처럼 네. 이제는 정말로 소폭탄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 오전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방송에서 그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수소탄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보셨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지금 모형이라고 하기는 사실은 모형은 그 실제 물건이 있을 때 정교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교했습니다. 그 아. 탄두 부위, 그쪽에 전투부, 탄두 부위,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맣게 동그란 네. 사실은 그 이제 원폭이 하나 들어가 있고 몸체가 있거든요. 몸통. 네. 여기에 이제 그 스티로폼이나 기타 이제 수소, 중수소 그리고 가장 가운데 그 점화 플러그라는 것 이런 네.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은 밑에 나와 있는 그런 계측기나 전선을 볼 때 분명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네. 그 3차까지 이뤄가는 그러니까 1, 2, 3차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죠. 네. 그 기술을 확보했거나 거의 확보할 지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이제 특보를 진행하면서 약간 혼동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지진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인공지진이 있었다. 4.6이라고 했다가 지금 우리 기상청은 현재로 2차로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네.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동시다발적으로 핵실험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자연 지진이었거나 그럼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정도라면 아마도 다발 실험을 했을 것이다. 파키스탄이 2차가 나왔다면 그렇습니다. 네. 세 번 연속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물론 불발이었지만은 다발 실험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걸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제가 KBS 말씀드렸을 때 아마도 6월 달이었으니까 7, 8월경 넘기지 않을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때 못했던 것까지 해가지고 두 발을 동시에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수소탄 모형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핵실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력함도 하지만 소형화도 굉장히 이제 삽질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소형화 기술은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수소탄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까지 추정해 봤을 때. 그 모양을 볼 때는요. 아마 네. 1톤 이하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크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아주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보통 수소탄은 거의 실험실만큼 컸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물론 이제 60년 전 이야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아마도 북한 당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년 1월 달 그리고 또 9월 달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세 번째 수소탄 실험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4차와 5차는 절반 이하의 성공이었고 이번엔 절반 이상에서 거의 완벽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다면 분명히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통 여러 발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발을 동시에 뭐 순차적으로 터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네. 추정을 할 것이죠. 수소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반 핵 분열, 핵폭탄하고 수소탄이 갖고 있는 그 파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축구로 치면 동네 축구하고 월드컵 축구만큼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파괴력이 다른 것이죠. 네. 거기서 이제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력만 봐가지고는 100배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만톤 10KT 킬로그램 일반 폭탄 그렇습니다. 네. 원자 폭탄. 그런데 이게
6.3이 사실이었다면 이거는 정말로 그거의 50배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그 정보가 얼마큼 정확한지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의뢰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위력 못지않게 작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 나오는 무서운 전자기파라는 게 있거든요. 충격파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EMP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충격파 또는 폭발력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시에 만약에 서울 상공에 떨어졌다면 그리고 이 정도 위력이라면은 반경 거의 뭐 10km 이내의 모든 전자 통신 장비는 영구적으로 망가지는 것이죠. 통신 다 끊어지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전쟁 때 인명 피해 못지않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뭐 일반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확인된 것은 이제 12시 한 30여 분 경에 추정으로 해서 한 5.7까지는 다 의견이 약간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긴 하지만 5.7의 인공지진이 감지가 됐다. 이거는 수소탄이라고 봐야 됩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한 원자 폭탄에서는 가장 파괴력이 큰 그렇습니다. 수탄. 그리고 수탄이라면은 약간의 불발. 그런데 북한의 기술 실력을 봤을 때 원자 폭탄은 아니고 분명히 그리고 형태 자체가 물론 아침에 잠시 본 거긴 하지만은 몸통이 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수소폭탄의 그 DNA라고 하는 유전자이죠. 수소폭탄은 길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수소, 중수소가 있고 안쪽에 또 점화 플러그라는 게 플루토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을 우라늄이 싸고 있고 그래서 거의 그 형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수소폭탄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조금 너무 성급한 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는 거는요. 사실은 수소폭탄 만드는 실력 치고는 굉장히 앞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60년, 70년 전 이야기는 하지만은 거의 실험실만큼 큰 냉장고가 붙었던 그런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술 배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병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경계.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 군내에서 볼 때는 정말 이제 경기 대세를 이보다 더 낮출 수는 없겠죠. 저는 이렇게 특보 같은 걸 진행할 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북한의 기술력이 이게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지,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건지 아니면 워낙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쌓여진 어떤 내공들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핵 개발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긴 것이고 더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어떻게 하루아침에 수소폭탄을 만들었냐고 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부터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단계 원자폭탄이 필요하거든요.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온도를 1억 도까지 옮긴 다음에 그러면 중성자가 모이기 시작하고 약간 온도가 더 올라가 거기서 나온 중성자로 예를 들면 플루토늄 점화 플러그를 터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소가 다시 한번 폭발하고 그리고 껍질이 터지고 이런 4단계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해왔고 벌써 10년 어떻게 됩니까? 15년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충분히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체 기술도 있지만은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이 됐던 또는 대륙간 탄도탄이 됐던 그 우크라이나 공장에서 입수해간 비밀 정보. 근데 미사일을 훔쳤다면은 핵폭탄은 훨씬 더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건 많은 경우에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입수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어딘가 갑자기 양자적으로 이렇게 뛸 수 있을 만큼 큰 폭으로 뭔가 기폭제가 있었다. 그게 아마도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소 융합 기술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어딘지는 알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좀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이제 미국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의 5.7의 인공지진과 수소탄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ICBM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확보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협이라고 보시는지. 이제는 소위 악몽이 현실로 사실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설마 거기 꼭다리에 소형화가 가능할 거냐. 그렇죠. 그런데 보여준 모양 자체는 아마 1톤 미친 것 같아요. 적어도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이는 정말로 탄도 싣고 그리고 이제 거리 문제인데요. 지난번 고각 발사했지만은 이번에 정말로 저각으로 정상 궤도로 한다면은 분명히 서한은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중부 시카고 그리고 정말로 좀 더 간다면 좀 더 가볍게 간다면 사실 가벼워야지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동부 뉴욕이 됐건 워싱턴이 됐건 도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미국이 그 얼버무릴 그리고 또 대화 또 기타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그 시계가 이제 멈춰버린 겁니다. 이제는 다른 행동 그러니까 소위 경기를 하는데 규칙이 바뀌어진 거죠. 그야말로 소위 그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이 경기가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 더 이상 우리가 대화를 찾다가는 그러니까 막바지 와버린 거죠. 이제는 뭔가 모든 다른 군사적인 것도 포함해서 물론 외교적인 것도 있겠지만 전부 탁스자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만지작거려야 될 때가 됐다. 굉장히 일찍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 1월에 여기 출연해가지고 아마 앞으로 1년 4차 반 실험 맞습니다. 4차 때 1년 반 내지 2년. 근데 지금 이제 1년 8개월 됐죠. 그렇죠. 딱 맞죠. 그래서 그때쯤이 된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그 기술 입수하면서 그 개발하면서 병진을 한 것 같아요. 둘 다. 알겠습니다. 그 핵실험을 할 때 어떤 기상적인 상황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에서 했다면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지상이라면 그건 이제 달라요. 아마 지상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지진계가 잡힌 거 보면은. 그렇다면은 날씨는 상관없지만은 적어도 비가 오는 날은 피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전자장비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폭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1km, 경우에 따라서는 5km까지 뻗어가야 되는 계측기, 선 자체가 이제 누수되면 안 되니까요. 누전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좋은 날씨를 고르지 않았을까. 가을 천고마비 계절 아닙니까? 앞서 제가 12시 뉴스를 진행할 때 그 수소탄, 그러니까 탑재가 가능한 수소탄 그 모형 공개에 대한 뉴스를 전하면서 아마 이제 6차 핵실험은 9월 9일 전후해서 정권 수립 69주년 일인데 맞습니다. 9월 3일로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하다가 작년부터 약간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좀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면 본인의 로드맵대로 가서 그게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이거나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치밀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좀 보세요. 아마 지난 6월 달도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북적북적했죠. 그때 약간 자신이 있지만 미룬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믿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는 투발 수단도 있어. 우리 미사일, 우리 그 발사 체계가 있어. 일단 그게 있는 다음에 이 실험하면 정말 이거는 위험하죠. 그야말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다면 아직 너희는 운반할 수는 없잖아. 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국제사회는 특히 미국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죠. 얼마 전에 날아갔잖아요. 일본 상공을 통해서 날아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미국이 잡았나요? 한 발이라도 계속 쏜다 하면서도 시험은 했지만은 결국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사일을 잡는다는 게 날아가는 총알로 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공상과학 수준이죠. 그게 충분히 안 된다는 걸 보인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수폭탄을 터뜨린 거라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치밀한 계산을 하고 한 것이지. 그리고 아마 좋은 날씨를 골랐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측 장비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갑자기 오늘이 된 건 아니고 정말 치밀하게. 그래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모형을 봤을 때 이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이런 동그란 수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수소폭탄이 갖춰야 될 모든 DNA를 다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때 얼마 있다가 실험을 했더라고요. 실험을 했죠. 그만큼 정교하게 된 것이죠. 지금 풍계리 일대에서 계속해서 핵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번 정도 진행을 했을 때 그쪽에 안전이라든가 다른 위협 요소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이번에 정말 미국 일부 정보기관이 흘린 것처럼 6이나 6.3이라면 그러면 사실 백두산이 제법 가깝습니다. 앞서 이제 중국 특파원 연결했을 때는 중국 접경 지역에서 주택이 많이 흔들려서 이제 불안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물론 아직까지는 기후일 수는 있지만은 아직 백두산은 활화산이거든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탕이라고 하는 마그마의 소위 연못 같은데요. 이게 흔들리면은 이게 폭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수소폭탄 정도 되면은 지하보다는 이제 지상을 선호하는데 어쨌든 또 한 가지 경종을 울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수소폭탄의 위력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얘기를 했죠. 그겁니다. 그거를 지금 국제사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면은 이거의 10배, 20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정도로 멈춘다. 그 대신 우리는 전자기 충격파 EMP를 몽땅 만들겠다. 네. 그게 전쟁 때는 뭐 아시겠지만은 인명 피해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비가 전부 망가지니까. 그렇죠. 큰 혼란이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아마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과학 기술자들이 저기 정확하게 소위 그 측정을 해서 네. 간을 그쪽에 맞춘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되게 경우에 따라서는 6이 아니고 7이 됐다면 정말 백두산이 얼마 있다가 다시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거치면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핵탄두의 소형화, 또 다정화, 표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각각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최건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호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여기에 관측 위성을 실어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위성 대신 핵탄두를 실으면 바로 핵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최대 1톤, 핵탄두가 가벼워야 멀리까지 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려는 이유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최초의 원자탄은 무게가 무려 4톤. 이 원자탄을 실은 B-29 폭격기는 이륙이 힘들 정도였죠.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소형화를 했다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증폭형 핵분열탄을 만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증폭형 핵분열탄은 핵물질 안에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들어있습니다. 바깥에 화약이 터지면 중성자가 1차 분열을 하면서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고 뒤이어 2차 분열로 우라늄을 터뜨리기 때문에 폭발력이 증폭됩니다. 재래식 우라늄탄에 비해 크기는 5분의 1로 줄지만 폭발력은 수십 배 커집니다. 여기에 고성능 화약을 쓰면 무게를 4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핵물질을 자극해 폭발하게 하는 반사경 렌즈를 더욱 정밀하게 만들수록 적은 화약으로도 큰 폭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탄두를 다종화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스커드 B와 C, 노동미사일을 비롯해 무수단과 대포동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도 있습니다. 모두 탄두 모양이 다르게 생겼는데 이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핵탄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핵탄두를 표준화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양한 핵탄두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핵실험을 거듭하고 지난해 이후엔 실험 주기도 짧게 하면서 폭발 위력을 10배가량 키웠는데요. 핵무기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당시 폭발 위력은 0.8킬로톤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4배 가까운 3킬로톤으로 나타났고 3차, 4차 때 최소 6킬로톤, 5차 때는 10킬로톤까지 커졌습니다. 10년 동안 10배 이상 폭발 위력이 증대한 건데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위력이 15킬로톤이었습니다. 당시 13만 5천 명이 숨졌습니다. 이 정도 위력이면 핵무기로서 손색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험 주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차 핵실험 이후 대략 3년을 주기로 핵실험을 진행해왔지만 지난해 초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몇 달밖에 시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실험 기간을 단축할 만큼 핵 능력이 축적됐다는 의미라고 분석합니다. 북한은 4차 수소폭탄 실험에 이어 5차는 핵탄두 실험이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핵무기 성능 실험이었음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크기와 외형과 핵물질 사용량과 기폭장치를 갖다가 이제는 표준화해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탄두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핵탄두 실험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파키스탄은 5차례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 완성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네,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과 관련한 해외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 가겠습니다. 이재현 특파원, 지금은 한밤중일 텐데 미국의 정부 반응
나왔습니까? 네, 지금 이곳 미국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내일 월요일이 노동절로 연휴라서 관공서와 학교가 모두 쉬는 날입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런 사정 때문에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새벽 시간이지만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서울과 도쿄발 기사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도쿄 특파원을 연결해서 북한에서 감지된 인공지진 관련 소식을 긴급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 분석 결과 북한에서 규모 6.3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AP, AFP, 로이터 등 외신들도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일어났고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추가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6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새로운 제재 결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독자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경고해온 만큼 합동훈련 강화나 전략자산 전개 등의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용인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민영 특파원, 일본의 현재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조금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일과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 용인 못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자 곧바로 총리 관저로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과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정보를 집약하고 분석할 것과 파악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것, 한미와 중국, 러시아 등과 연대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노 외무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단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실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기상청은 오늘 낮 12시 29분 57초에 규모 6.1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지 깊이는 0km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들은 한국 언론의 북한 지역 지진과 핵실험 가능성 보도 이후 자막 뉴스와 속보 등으로 관련 뉴스를 신속히 전하고 있습니다. NHK 인터뷰에 응한 북중 접경 지역 거주 일본인은 25층에 살고 있었는데 흔들림이 30초 정도 지속됐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NHK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서 북한 북동부에서 인공적인 흔들림이 관측됐다며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자막을 내보낸 뒤에 속보 체제로 전환해서 핵실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일본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도 한국 언론 보도와 중국 지진국, 미국 지질조사국 등의 발표 등을 전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속보를 통해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으로 주택이 흔들려 주민들이 크게 놀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민수 특파원, 북중 접경 지역 분위기 또 중국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아직 중국 관영 CCTV에서 북한의 인공지진 관련 소식은 전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민일보 인터넷망을 통해서 속보로 중국 지진군의 발표를 인용해서 지진의 규모가 6.3이라고 우리나라의 측정치보다는 더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6.3, 진앙의 깊이는 0km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진동을 직접 느낀 사람들도 많습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중국 접경 지역까지 거리는 100km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오늘 오전 창바이현과 옌지시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주택 흔들림을 느꼈다고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4월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방사능 피해를 우려해 대피령을 내린 경험이 있어서 이번 북한 지진의 공포는 중국에서도 지금 상당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이 안방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중국으로서는 잔칫날이기도 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모디 인도 총리 등이 푸젠성 샤먼시에 모여 있을 때 이 북한 인공지진 소식이 전해져서 중국은 지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현재 비상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공식 반응이 나오는 대로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경기대 남주홍 교수님, 또 서울대 석균열 교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남 교수님. 오늘 뉴스특보 앞부분을 보셨을 텐데, 네.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최악의 사태이지만은 올 것이 왔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즉, 지난 7월 초에 북한이 이른바 화성 14호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을 때, 이미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핵실험은 임박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CBM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핵실험하고 동전의 앞뒤면이거든요. 따라서 시간의 문제이지 곧 할 것이면 아마 9월 초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악의 사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핵실험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번에 한 6차 핵실험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천명하는 인도 파키스탄 모델로 봤을 때는 최종적인 실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인도 파키스탄 경우에는 이 정도 실험해놓고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해 버렸어요. 따라서 핵무장을 선언한 상태에서 국제사회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끌고 가는 이른바 기정사실화 전략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북한 정권이 따르는 것이 이 모델입니다. 따라서 시간표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고 네. 또 저희가 여러 갈래로 듣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첩보 차원의 소문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으로 확고한 지침, 즉 금년 내에 네. 핵실험 6차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단, 중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해서 네. 투발 수단과 함께 내년에 실전 배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완료하겠다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즉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예정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고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주신 거를 봤을 때는 기본의 로드맵이 있고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가 서두른다고 하지만 본인들의 수소폭탄과 또 ICBM을 실기 위한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김정은 정권의 어떻게 특징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나름대로 실무 차원에서 지켜봤던 좀 조그만 경험이 있는데요. 김일성 살아있을 때 분명히 핵 개발을 서두르라는 지침이 있었고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 핵실험을 시작하고 무장을 서두르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은희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5년째인데 이제는 실전 배치를 서두른다. 네. 즉 완전히 무기 체계화시켜서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다는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매우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이제 와서는 돌이킬 수 없게끔 상황이 악화된 것인 게 이게 과연 대화와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단계에 있는가? 이미 저는 그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형태든 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단판 형태의 대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주고받기식의 대화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특보를 진행할 때 1차의 지진이 5.7로 확인이 됐고 중국 지진국에서 2차 4.6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우리 기상청은 그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들어온 내용은 이제 8분 뒤에 붕괴, 그러니까 1차 5.7의 인공 지진에 따른 붕괴로 확인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 교수님, 한 번만 5.7에 현재까지 미국 6이라고 보지만 5.7에 한 번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난번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10배까지는 갔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히로시마. 1년 전 그렇습니다. 5.0보다요. 9월 네. 9일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그렇다는 거는 10만 톤. 이거는 히로시마급을 이제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000, 2만 톤, 소위 20킬로톤 이 그 턱걸이 부분인데, 지난번까지 그냥 턱걸이에서 밀렸었는, 그래서 절반 이하의 성공. 이제는 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충분하게, 이건 절반 이상도 아니고 완전한 성공. 만약에 이게 6.3이었다면 이건 정말 가공할 무기를 가졌는데, 더욱 무서운 사실은 굉장히 작단 말이죠. 아침에 그 일어나서 봤었는데, 물론 모형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분명히 1톤 이하이고, 뭐 800kg까지 될 수. 그렇다면은 정말 미국 시민은 더 이상 발 뻗고 잘 수 있는 시간은 지나버렸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외교, 정치,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김정은은 아무 움직임 없이 전혀 영향받지 않고 묵묵히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건 예견된 바입니다. 그래서 속보는 절대 새로운 게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노력해왔던 것이죠. 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 시간으로 3시 30분에 북한이 이제 조선중앙 방송을 통해서 중대 보도를 발표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 시간으로 3시 30분, 이제 우리 시간으로 4시에 조선중앙 TV에서 중대 보도를 발표하겠다. 아마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의도한 것들, 북한이 오늘 어떤 것을 알리고 싶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남 교수님, 이제 거의 이제 완성됐다. ICBM과 또 소형화, 다종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을 주셨지만,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 비핵화 관련된 협상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예, 지금 저희가 이 용어를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되는 게, 대화와 협상은 의미가 다릅니다. 네. 대화는 전쟁 중에도 하는 것이 대화예요. 따라서 대화의 문을 우리가 무조건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문제는 이것이 과연 대화가 됐다 해서 핵 문제가 협상이 가능한가?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협상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치열한 국익의 싸움인데, 명분과 신뢰의 싸움인데, 이미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핵 문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즉 북한이 말하는 협상의 개념은 핵 무장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협상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동결이라는 용어를 쓸 때 매우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 동결을 잘못 받아들이면 현 상태에서 동결이라는 것은 6차 핵실험까지 완료된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간다는 얘기니까 이른바 이게 기정사실화 전략이거든요. 네. 동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북한이 폐기를 원치 않는다고 첨예했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닫을 필요는 없으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우리의 낙관적인 이론적 구상은 여기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후 3시 30분부터 중대 보도를 발표한다. 서울 시각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중대 보도를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번 4차, 5차 때도 이런 식을 통해서 그 핵실험에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 형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1시간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 교수님,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워낙 긴장도가 높아지고 또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겠지라고 생각한 면도 있었는데, 이번에 본인의 로드맵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군사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원칙적으로 표명하는 표현들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안보정책에서 집행하는 수단과 방법에서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수단과 방법은 저희들도 실무를 해보면 이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경각심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른바 레드라인은 6차 핵실험을 해버리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군사적 제재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보도된 바에 의한 분석이 겁니다. 네. 즉 6차 핵실험을 이제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대북 군사적 제재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안에는 군사적 시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전면 요격 시스템의 가동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량 살상 무기 차단 조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른바 PSI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공인돼서 우리도
조인한 건데 대량 살상 무기를 실었다고 의심되는 북한의 선박은 공해상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PSI인데 그것이 재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으로서는 거의 준봉쇄에 가까운 대북 군사적 제재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이거하고 직접적인 충돌이나 전쟁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전쟁이라는 건 함부로 우리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용어고 군사적 충돌은 국가사회에 있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끔 양측의 입장이 경직돼 있고 북한은 일방적이고 미국은 국제공조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의 핵심은 한미공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좀 이따 발표하겠습니다만 아마 수소폭탄 실험했을 거라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핵무장 완료했다. 라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로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여기에서 우리는 한미공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 교수님 앞서 그 얘기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선중앙TV에서 보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오전 상황은 이제 수소탄, ICBM에 탑재가는 수소탄 모양을 공개하면서 이걸 조절할 수가 있다. 약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사실은 그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무조건 크게, 강력하게. 그래서 옛날 구설은이지만은 한때 그 5,600만 톤짜리를 터뜨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온 게 작게, 가볍게. 그래서 이제 아마 방송에 나오게 병기화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바로 우리는 정말 그 말 그대로 꽝꽝 터질 수 있는 탄두를 언제 어디서든지 싣고 그리고 미군 요격받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구암이 아니고 하와이가 아니고 미국 서안이 아니고 중부, 동부까지도 아마 지금 1톤쯤 될까 말까인데 이게 만약에 500kg까지 줄일 수만 했다면 그럼 지금 똑같은 미사일로 조금 무리는 있지만은 각도 조절하면은 동부를 때릴 수 있단 말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사실 여태까지 물론 트럼프 대통령 말이죠. 그리고 국방장관 또 국무장관 말이 서로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 틈에 김정은은 보기 좋게 미동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시계처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마지막 시험이고 저래도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5차 실험에 멈춰서도 되는데 아마 국제사회가 이거 위력 가지고 수소폭탄 맞느냐, 증강폭탄도 맞느냐. 뭐 여러 의견들이 이거를 나오니까요. 이제 아마 완전하게 잠재운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전술화밖에 안 되고 이제 재료를 아껴야 되니까 더 실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핵탄두를 소형화시켰고 ICBM 탑재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위협할 만한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앞서 남 교수님 얘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충돌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이제 미국이 다급하기 때문에 혹시 북한과의 이제 협상이 아니라 단판이 되면 우리가 혹시 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신은 분명합니다. 저는 미국이 코리아 패싱을 쉽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보면서 느낀 것은요. 북한이 말하는 그 일바 그 디클라레이토리라고 제가 부르는 선언적인 정책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 구비면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괌을 향해서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겁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북한 지도부의 지휘명령 통신 정보 체계나 움직임을 보면 이거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괌을 향해서 미사일 쏜다는 얘기는 미 본토를 향해 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영토라는 그러군요. 거니까. 미국의 군사 전략은 이 확장 개념이기 때문에 괌을 공격하는 것은 LA를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건 마치 시애틀 앞바다에다가 미사일을 쏘겠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이걸 절대로 자시 안 할 겁니다. 단순히 요격에 그치는 거 아니고 북한이 만약에 그러니까 한번 북한은 그 매티스 국방장관 말 그대로 자멸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강한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미국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미연합작전 체제예요. 한미연합군 문자 그대로 상호 방어 조약에 의한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북한과의 전쟁에 개입되면 우리는 어떤 형태인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지금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저런 거의 협박 수준의 이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강행은 네. 일종의 제가 보기엔 자해행위이고 이것이 과연 북한 측에 시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들 스스로 네. 과시는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이번 기회에 경고해주고 싶은 심정이고요. 네. 미 국방부나 미군 장성들의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위협, 공갈 협박, 위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모든 대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른바 우발 계획이라 컨틴전시 플랜 1, 2, 3가 있어요. 따라서 미국이 지금 할 말을 좀 자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말 따로 실무자 말 따로 나가는 것 같아도 일단 미 본토가 위협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자칫 과잉대응할 수도 있고 그 과잉대응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방책은 한미 공조 차원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코리아 패싱 같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 보면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동원할 수 있는 태평양 사령관, 사령관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상징적인 선언들을 했었잖아요. 어찌 보면은 서로 간에 북한과 미국 간에 뭔가 이렇게 기싸움 같은 걸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만해주길 바랬던 거고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거를 그냥 본인 스텝대로 갔지 않습니까?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 편이라고. 김정은의 사고방식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일성 살아있을 때 76년 8월 18일 날 도끼만행 사건 때 미국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응징보복을 위협을 하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렇죠. 네. 그리고 김정일이 있을 때 맹군 테러를 83년 10월 초에 일으켜가지고 김일성이가 나중에 보고받고 대노해서 자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이를. 그럴 때 김일성이가 서울 수재를 핑계로 84년 여름입니다. 한국에 대단히 지원을 자처하고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국과 싸워본 북한 지휘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은이는 전혀 다릅니다. 법무부를 고사포로 처형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수백 명에 가까운 지금 중고위급 간부들을 무단 처형한 지난 5년간에 피해 숙청을 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 자제와 통제력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중국 측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김일성, 김정일이 때하고 전혀 다른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네. 대단히 불길하고 위험하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도 북한이 우리말 듣지도 않는다는 식의 좌절감을 가끔 토로한 적이 있고 그 좌절감이 미국도로 여기 어떻게 나타나냐면 미국도 좀 하라. 이거 꼭 중국의 문제이냐 미국의 문제이다 라고까지 역정을 낼 정도로 중국도 김정은이가 통제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이 김정은이라는 젊은 사람의 통제 불능의 언행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엔 한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미국과의 이른바 평화협상을 담판하자고 그러면서 코리아 패싱, 즉 우리를 따돌린다면 미국이 그걸 문자 그대로 응할 리가 없죠. 네.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당사자인 우리를 빼고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연합작전 체제라는 것은 공동 방어와 공동 억제와 공동 공격 다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평양 사령관이 오고 미사일 사령관이 오고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현장에서 북한에게 네가 선을 넘으면 우리로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서 너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성을 잃거나 열정에 휩싸여서 냉철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보고 지금은 첫째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점, 둘째 철저하게 한미가 한 목소리 내야 한다는 점, 셋째 군사적 충돌이 군사적 제재가 반드시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끼리의 입장을 잘 정리할 아주 중차대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 교수님,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된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소형화시키고 파괴력 있고 탑재 기술이 돼 있고요. 네. 향후에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는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다. 보여준 걸 다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정도라면은 이제 핵보육, 사실상 핵보육이란 정말 핵보육이라는 것을 선언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반론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실제 그런데 어떡합니까?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남은 게 있다면은 만약에 이들 주장대로 위력을 조정할 수 있는 남은 게 있다면은 크기를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핏 큰 수를 잴 수는 없지만은 아마 1톤 가까이 이걸 만약이라도 500kg까지 내리면 그때는 정말 세계 어디나 닿을 수 있는
네. 그런 운반체까지. 이제는 그러니까 실이 있는데 바늘까지 다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레드 라인이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가 레드 카드를,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쫓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참 묘연하죠.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게 북한의 김정은 못지않게 예측 불허한 게 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운하게도 이 두 네. 지도자가 있는 이 시점에 여기에 왔다는 게 우리 서방 세계로서는 우리 평화를 그렇군요. 사랑하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너무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남규준 하셨지만 이런 엇박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수습하고 나갈 건지. 그래서는 레드 라인이 아니고 레드 카드를 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줄 거냐. 네. 그리고 그동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기싸움에서 밀려왔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이가 물론 예측 불허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 굉장히 치밀합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모든 걸 보세요. 구암도 그렇고 이번에 홋카이도를 상공을 날아간 미사일도 그렇고 전부 다 기싸움 전부 이겨. 그리고 9월 9일 생각했는데 오늘 했지 않습니까? 네네. 준비됐다는 거 보인 거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자, 두 분 전문 얘기 잠시 후에 또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 10년간 핵실험을 거듭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우리 군은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개념을 새로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공격 지구가 명확할 때 김정은은 북한 지휘부를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도발 의지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이에 우리 군도 즉각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 지도본부를 포함하여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핵심 타격 목표는 김정은입니다. 군 당국은 유사시 김정은의 평양 집무실과 전용기, 전용 열차 등을 중심으로 수 킬로미터 범위를 초토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현무3와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가 동원됩니다. 김정은이 지하시설로 대피하면 벙커를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 GBU-28과 제이담 등으로 잡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군 지휘부의 제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담 특수부대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대량 응징 보복과 더불어 북한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세 가지 축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전력을 총동원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강력히 응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네, 청와대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하연 기자, 그 NSC 회의 결과 나왔습니까? 네, 아직 NSC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가 오후 1시 반부터 소집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현재까지 1시간 좀 넘게 열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과 한미 연합정보 자산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 핵실험 성공 여부와 정확한 규모, 또 실험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정확한 의도와 정황 등을 분석한 뒤 이번 핵실험을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응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국면 속에서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조치를 협의하게 됩니다. 이날 NSC 전체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외교통일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건 지난 7월 29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과 7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풍계리 일대에서 5.7의 인공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인공지진으로 정부가 분석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이 인공지진파를 감지를 했고요. 이게 핵실험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상청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충영 기자, 그 풍계리 지역은 어떤 곳인지 전해주시죠. 네, 기상청 지진화산 종합상황실로 처음 들어온 인공지진파가 감지된 곳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입니다. 현재 인공지진 발생 위치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진행했던 곳과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지진파가 출발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각은 오늘 낮 12시 29분쯤, 지진의 규모는 5.7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자연 지진이 아닌 대규모 폭발에 의한 인공 지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지진국도 풍계리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 8분 뒤쯤 대규모 지반 함몰이 감지됐고 이는 붕괴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지진이 발생하면 처음 전파되는 P파와 뒤따라 전파되는 S파가 감지되는데요. 자연 지진의 경우 처음 들어온 P파의 진동이 S파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지된 지진파는 처음 들어오는 P파가 S파보다 크게 나와서 인공폭발에 의한 지진파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인공지진을 감지한 뒤 즉시 정보기관에 보고했고 지금은 지진파를 상세하게 파악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기상청이 그 작년 5차 핵실험의 9.8배 위력이다, 역대 최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5차 핵실험과 비교하면 정확한 그 규모,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네, 지난해 9월 9일이었죠. 5차 핵실험 때 인공지진의 규모는 5.0으로 분석됐었는데요. 이번 규모가 5.7 정도입니다. 지진의 폭발 에너지로 환산하면 강도가 더 강해진 것이죠. 인공지진은 보통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규모가 4 이상이면 핵실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로는 이번 인공지진이 재래식 폭발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핵실험에 의한 것인지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핵실험인지 여부는 앞으로 2단계의 확인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대기 중으로 전파된 저주파, 음파가 관측되면 인공폭발이 확실시됩니다. 여기에 바람을 타고 확산하는 제논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탐지되면 핵실험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자세한 분석이 나오는 대로 공식 자료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자, 이번엔 해외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신도 북한 인공지진에 관련돼 핵실험 관련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원 특파원, 지금 한밤중인데 미국 정부의 반응 나왔습니까? 네, 지금 미국은 일요일 새벽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내일 월요일이 노동절로 연휴라서 관공서와 학교 등이 쉬는 날입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새벽 시간이지만 긴급 속보를 지금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서울과 도쿄발 기사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CNN은 도쿄 특파원과 전문가 등을 연결해서 미국 지질조사국의 분석 결과 북한에서 규모 6.3의 폭발이 감지됐다. 그리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걸로 추정된다는 소식을 긴급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AP, AFP, 로이터 등 외신들도 김정은이 핵무기 관련 현지 지도를 했다고 북한이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추가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6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새로운 제재 결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의 독자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경고해 온 만큼 합동훈련 강화나 전략자산 전개 등의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용인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한 상태입니다. 도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영 특파원 일본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일과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 용인 못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자 곧바로 총리 관저로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과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정보를 집약하고 분석할 것과 파악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것, 그리고 한미와 중국, 러시아 등과 연대해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조금 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단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실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기상청은 오늘 낮 12시 59분 57초에 규모 6.1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지 깊이는 0km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들은 한국 언론의 북한 지역 지진과 핵실험 가능성 보도 이후 자막 뉴스와 속보 등으로 관련 뉴스를 신속히 전하고 있습니다. NHK 인터뷰에 응한 북중 접경 지역 거주 일본인은 25층에 살고 있었는데 흔들림이 30초가량 지속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NHK는 속보 체제로 전환해서 핵실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일본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도 한국 언론과 중국 지진국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 등의 발표 등을 전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속보를 통해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으로 주택이 흔들려 주민들이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베이징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강민수 특파원, 북중 접경 지역 분위기 또 중국 반응 전해주시죠. 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인터넷망의 속보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진국의 발표를 인용해서 6.3의 규모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표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건데요. 그러면서 6.3 규모의 지진 직후에 약 8분 뒤에 대규모 붕괴로 인한 지진파까지 감지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 무려 4.6으로 감지됐습니다. 중국 지진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뭔가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진동을 직접 느꼈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을 통해서 중국 창바이현과 옌지시 그리고 헤이룽장성 목단강 주변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관영 CCTV에서도 관련 소식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러시아와 인도 등의 정상을 초대한 브릭스 회의 첫날인데 중국으로서는 잔칫날에 북한의 도발 소식이 전해져서 상당히 불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현재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실험까지 하면서 그나마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온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을 두둔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북한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중국 정부가 북한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잠시 뒤 3시 30분에 북한이 중대 보도를 예고했습니다. 아마도 핵실험 관련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뉴스 속보 잠시 뒤 계속됩니다.